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의 김범준입니다.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레브럴 베슬은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아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세레브럴 이스케미아는 조금은 더 다이버스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좁아진 혈관에서 혈소판주 액티베이션이 돼서 디스탈로 날아가 생기는 아테리탈트 엠볼라이제이션도 있지만 코로나리 타입의 플렉 럽처가 생기면서 인사이트 트롬보시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머리는 여러 개의 혈관에서 혈류를 공급받게 되는데 좁아진 혈관이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볼더존이라고 하는 워터쉐드 존부터 임팍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히모다이내믹 스트로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머리 안쪽에 보게 되면은 MCA에서 나오는 퍼포레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동맥경화가 오리파이스를 막아서 퍼포레이터 자체를 막아서 생기는 로컬 브랜치 어클루전도 존재를 합니다. 작은 혈관 자체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몰 베슬 디지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경우는 큰 혈관에서 갑자기 다이아미터가 줄어들어서 되기 때문에 그 퍼포레이터들은 굉장히 혈압에 굉장히 벌러러블합니다. 뒤에서 아마 강의하실 이제 콩팥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여서 이런 경우는 고혈압이 오래되면은 혈관이 망가져서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은 병리학적으로 라이포하이알리니시스가 생겨서 혈관이 막혀서 이스케미아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터지게 되면은 세레브럴 마이크로블리즈라고 하는 작은 이런 병변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몰 베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헤모리지에 더 프론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카디오 엠볼리즘은 전체 스트로크의 한 이제는 20%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반 정도가 non-valvular AFib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피지컬 액티비티가 많기 때문에 다이섹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략 한 5% 정도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특징적인 바스큘로패시인 모야모야 디지즈 같은 거에 의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업노멀하게 자라나는 모야모야 베슬들에 의해서 스트로크가 생기기도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달라져서 만약 혈소판들이 뭉쳐져서 날아간다 그러면 조금 더 포텐트한 앤티플레이트릿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것이고 히모다이내믹한 스트로크가 생긴다 그러면 혈관을 빨리 넓혀주거나 또는 혈압을 조금 올려주는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스몰 베슬 디지즈나 모야모야 디지즈처럼 헤모리직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헤모리직 리스크가 적은 항혈소판 제제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조금 그 스트로크의 에티올로지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데이터를 보더라도 가장 많은 거는 large artery disease이긴 합니다만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를 보면은 small vessel disease의 프로포션이 외국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large artery disease 같은 경우에도 intracranial atherosclerosis가 extracranial carotid disease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은 더 이런 부분에 포커싱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세레브럴 마이크로블리즈가 같이 있다는 얘기고 세레브럴 마이크로블리즈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아시아에서는 한 10배 정도의 future ICH의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컨설이 항상 있고 반면에 웨스턴에서는 그렇게 많이 통계적으로 올라갈 정도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카디올로지와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카디올로지에서는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코로나리 아테리가 좁아져 있으면 이제 잘 넓혀 주시는데 저희는 샘프리스 스터디 이후로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터벤션을 하거나 그럴 때 디스탈로 엠볼라이제이션이 조그만한 게 날아가더라도 굉장히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날아가는 가능성을 봤더니 이 스탠팅을 하고 나서 디퓨전 웨이트 이미지를 찍어보게 되면 한 80% 정도에서 에이심토마틱한 리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엠볼라이에 대한 리스크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혈관이 막혔다 뚫리는 경우에 리퍼퓨전 인저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익스텐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만약 헤모리직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혈관을 열어주는 것들이 환자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컨설도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또 롱텀하게 프리벤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의 세레브럴 헤모리지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약제를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의 분야에서 에라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많은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트로크에 있어서도 이런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갖고 있던 연구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클로피도그렐과 비교해서 이렇게 에피커시를 더 좋게 보여줬던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탈레스 연구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마일드한 스트로크 환자들을 모아서 또는 TIA 환자들을 모아서 이제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플러스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을 비교했었고 보시게 되면 어큐트 스테이지 환자들을 모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일드 스트로크 환자들을 모았다는 것은 아마도 블리딩 리스크가 적은 환자들을 모았던 것 같고 어큐 스테이지에 모았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포텐트한 그 안티플레이틀드 이펙트를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모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스트로크나 데스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결과를 보이긴 했었지만 이 디서빌리티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었고 또 오히려 블리딩에 있어서는 조금 더 프리퀀트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이펙트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시안 포퓰레이션에서도 이런 P2Y12 이니비터를 이용했던 트라이얼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프라스트로 1I에서 보게 되면은 이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프라스그렐이 non-inferior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었었고 보게 되면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MI 데스를 비교를 했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아마도 non-inferiority를 증명할 수는 있었지만 심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P2Y12 이니비터의 장점을 마음껏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스트로크 포퓰레이션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재까지도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조금 리미티드된 그런 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경우가 이제 스트로크로 치면은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트리트먼트에 대한 이슈가 과거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지났지만 이제 어큐 스트로크 시기에 찬스 트라이얼과 포인트 트라이얼이라는 것을 했었었는데 어큐 스테이지에서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의 효과를 비교했던 연구입니다. 찬스에서는 3주를 사용을 했었었고 포인트 트라이얼에서는 3개월 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스트로크를 줄여주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듀얼 안티플레이틀릿에서 보여줬었는데 조금 길게 사용했던 경우에는 이제 헤모리지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와 마찬가지로 듀얼 안티플레이트 트리트먼트 역시 어큐 스트로크에서는 어큐 스테이지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블리딩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마이너 스트로크 또는 TIA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롱텀하게 듀얼 안티플레이틀릿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봤던 여러 연구들에서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카리스마 트라이라고 해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해가지고 보여줬던 스터디에서 보게 되면은 아스피린에 비해서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여주지 못했었고 오히려 모더레이트한 블리딩은 조금 늘렸기 때문에 롱텀하게 그 크로닉 스테이지에서 세컨더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듀얼 안티플레이틀릿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로크의 여러 가지 미케니즘을 고려를 해보게 되면 SPS3 트라이얼에서는 주로 스몰 베슬 디지즈인 라쿠나 인파렉션 환자들을 모아서 아스피린 플러스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스케믹 이벤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었는데 익스트라크레니얼 블리딩에 있어서는 듀얼 안티플레이틀릿을 썼던 사람들이 더 헤모리지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2x2 디자인을 해서 혈압과의 관계를 봤었는데 뒤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오히려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헤모리지의 리스크를 조금 줄여주는 결과를 보여줬었고 스몰 베슬 디지즈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틀릿 액티베이션 또는 애그리게이션의 역할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혈압이나 다른 그런 것들이 패소피시올로지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권순옥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3개국에서 한 1,500명 정도의 환자들을 모아서 피카소 트라이얼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피카소 트라이얼에서는 스몰 베슬 디지즈 패솔로지가 있는 과거에 ICH가 있었거나 또는 멀티플 세레브럴 마이크로블리즈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과 실로스타졸의 롱텀 세컨더리 프리벤션 이펙트를 관찰을 했었고 아스피린과 실로스타졸을 쓰면서 대략 한 2년 정도의 환자들을 팔로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자체는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에 대해서는 non-inferiority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을 비교했을 때 이 non-inferiority를 증명하는 데는 성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로크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스트로크를 가장 줄여주는 게 목표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아스피린 모노테라피에 비해서 실로스타졸 모노테라피를 썼을 때 스트로크의 인시던스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줄여주는 효과를 보여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이지만 스몰 베슬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틀릿 애그리게이션 또는 액티베이션보다도 다른 이펙트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large artery disease 조금 돌아가게 되면은 intracranial atherosclerosis와 extracranial atherosclerosis의 패소피지올로지는 조금 다릅니다. extracranial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artery to artery embolization에서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포텐트한 antiplatelet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CAS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artery to artery embolism이지만 한 20% 정도의 local branch occlusion과 또 그것과 같이 동반된 믹스 타입의 패소 미케니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또 비슷한 스터디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symptomatic intracranial atherosclerosis를 대상으로 해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랄과 아스피린 실로스타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스피린 실로스타졸을 롱토막에 썼을 때 이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버든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이벤트 레이트를 줄이지는 못해서 아직까지 확증 중이는 아니지만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버든을 위해서는 실로스타졸이라고 하는 포스포다이스트레이 3 이니비터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40%의 환자들은 인트라크레니얼이더라도 아르테리토리얼 엠볼리즘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엠볼리즘에서 생기는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텐트한 엔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를 쓰는 것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티플레이틀릿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어큐트 페이즈인 경우 또 아르테리토리얼 엠볼라이제이션인 경우에는 조금 더 포텐트한 엔티플레이틀릿이 도움이 되겠지만 뭔가 롱텀하게 프리벤션을 하고 또 하이 리스크의 블리딩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플로트로픽한 이펙트들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은 혈소판이 뭉쳐져서 생기는 병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능하면 140까지 혈압을 줄이도록 얘기를 하고 있으며 많은 스터디들에서 보면 140까지 줄였을 때 이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SPA3 트라이얼에서도 혈압을 130 아래로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조절했더니 인트라세레브럴 헤머리지가 줄었기 때문에 스몰 베슬 디지즈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혈압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7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미만의 스테노시스가 바일라테랄하게 있든 또는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쪽 혈관이 70% 이상으로 많이 좁아져 있으면 한쪽에서 올라가는 걸 다른 쪽에서 컴펜세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컴펜세이션을 못 해주기 되기 때문에 양쪽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을 때는 혈압을 낮추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스트로크에 있어서는 클래스 이펙트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지만 제가 가이드라인에서도 베타 블로커는 조금 지양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블러드 프레셔 베리어빌리티를 늘려서 스트로크 리스크를 조금 올렸기 때문인데 아마 초창기에 나왔던 베타 블로커이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에 따른 차이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컷과 올렛 트라이얼에 있었던 환자들을 모아서 포스트록 애널라이시스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이 BP 베리어빌리티가 올라감에 따라서 스트로크의 리스크도 세컨더리 스트로크의 리스크도 올라가서 스트로크 환자들에게 있어서 BP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피드 로어링과 관련돼서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스파이클 트라이얼이 거의 유일합니다. 보시게 되면 하이도스 애트로바스테틴을 썼던 환자들이 스트로크가 줄어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헤모리직 스트로크로 들어왔던 환자들은 약간 헤모리지를 늘리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가장 도움을 받았는지 보면 역시나 large artery disease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높은 환자들이었었고 캐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는 환자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반면에 스몰 베슬 디지즈 있는 환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작은 혈관 안에도 마이크로 아테로마가 있다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브랜치 아테로마토스 디지즈 환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김종성 교수님과 아마렌코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의사가 같이 스트로크 있는 환자들한테 LDL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추는 게 좋겠느냐 70 아래와 90에서 110을 비교했을 때 70 아래까지 낮췄던 환자들이 스트로크가 조금 메이저 카디오바스쿨러 이벤트가 좀 덜 생기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패소피지올로지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이제 스몰 베슬 디지즈나 에이시안들에게 있어서는 그레이존이고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카디오엠볼릭 스트로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노악이 시장에 나오고 나서는 인트라크레니얼 헤모리지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혹시 스트로크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했던 스터디가 있냐면 그렇지는 않고 메이저 노악 트라이얼들에서 스트로크가 있었던 사람들을 갖고 했던 포스트록 애널라이시스나 또는 리얼 월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이피커시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몇 가지 unsolved 프로블럼들이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노악을 먹다가 스트로크가 다시 생긴 사람들을 봤었을 때 큰 혈관이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고 뭔가 노악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코아굴레이션에는 작용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플레이틀렛 애그리게이션이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스트로크에는 조금 덜 프리벤션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갖고 있게 되었었고 만약에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으면서 캐로티드 스테노시스가 있으면서 AFib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약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엔티플레이틀릿을 같이 쓰는 게 좋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카디올로지에서 항상 먼저 답을 많이 주셔서 그 카디올로지 쪽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게 되면 AFib 있으면서 PCI를 받았던 환자들은 적어도 1개월 동안 또는 6개월까지는 이렇게 뎁트를 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좁더라도 특히나 인트라크레니얼 아테로스클로로시스 같은 걸 많이 넓혀주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스테노시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AFib 있는 상태의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혈관을 완전히 넓혀주고 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저희 병원과 8개 병원 정도를 모아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악과 안티플레이트를 같이 쓰는 것을 조금 비교하는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메이저 노악 트라이얼들은 2주 이내에 스트로크 환자들을 뺐기 때문에 어큐 스테이지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심한 환자들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었는데 아직까지 노악이 개발되고 나서는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연구들에서 보게 되면 조금 빨리 시작하는 것이 입원 기간을 와파린보다 줄여줬다라는 연구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well controlled randomized clinical trial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병원 데이터로 해가지고 조금 분석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논문인데 노악을 원래 레코멘데이션 됐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쓰게 되는 경우에 입원 기간 동안에 early neurological deterioration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블리딩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지는 않아서 노악이 나온 이후에 어큐트 쪽의 트리트먼트, 어큐트 스테이지에서의 노악의 사용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트로크는 굉장히 헤테로지니스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각 메커니즘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large artery disea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텐트한 엔티플레이틀릿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조금 더 열심히 낮추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몰 베슬 디지즈는 플레이틀릿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레오트로픽한 이펙트를 갖고 있는 약이 도움이 됐었고 BP와 관련됐을 때 조금 더 열심히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디오엠볼릭 스트로크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노악 같은 경우에 이제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리지를 줄여주는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었고 이제는 어큐 스테이지 때도 조금 더 에비던스를 갖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티플레이틀릿이 나오고 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떤 것들이 어떤 안티플레이틀릿이 좋은지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노악 같은 경우에도 카디오엠볼릭 스트로크의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노악들이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신경과 의사로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